다 솔직히 실거주 의무 하는 거 알고 샀으면서 왜 폐지해달라고 하느냐, 혜택 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공교롭게 계약일에 발표를 해. 계약일에 1월 3일 24년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자, 속보로 오늘 기사예요. 지금 오늘 오전에 뜬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 이 분양권,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전매가 가능해졌죠. 전매, 이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이 실거주 의무,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권을 이제 팔려고 해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분양을 받는다라는 거는 꼭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전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약간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실거주를 할 사람이 아니면 분양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으로 실거주 의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이때도 PF 때문에 술렁술렁 거렸었죠. 일단 그 전에 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이 채권의 시장의 문제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일시에 풀렸었는데, 이게 실거주 의무만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부에서도 이거 푼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로는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정부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정부 신뢰.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실거주 의무 폐지의 의미는 뭘까? 자, 그리고 24년에 부동산 시장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주는 영향은 뭘까?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2월 21일 국토법안 소위에 올리는 거예요. 통과를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강력한, 지금까지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왔어요. 그 명목은 뭐냐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느냐, 너도 나도 갭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분양권에서 갭투자 의미를 갖다 놓는 건 뭐냐면, 그 분양권을 사서 입주 시점에 이 전세를 받으면 갭만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차적인 갭 투자가 아니라 분양권으로 전세를 놓는 그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 꼭 필요하고 거주할 사람이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거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분양대금도 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이 실거주 의무를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거는,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작년에 11월 달 그때쯤 했었잖아요. 이 완화 발표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던 거를 알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이 완화 발표를 듣고 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양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완화될 줄 알고 받은 거잖아요. 정부 발표에.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뜬 사람들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문제죠. 당연히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줄 알고 받았는데, 전세 놓고 한 2년이든 4년 뒤에 내가 나머지 자금 만들어가지고 입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자금 만들기가 어렵게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야당은 이거예요. 아니, 실거주 의무를 알고 분양받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실거주 의무 폐지 기사에 보면, 댓글에 보면은, 야, 다 솔직히 실거주 의무 하는 거 알고 샀으면서 왜 폐지해달라고 하느냐, 혜택 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표 이후에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는 서울의 주요 단지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 올림픽파크 포레원, 둔촌주공 같은 경우, 그리고 장위 자이 레디언트 4구역이죠. 그리고 마포 더 클래시, 강동 헬티즈 자이,
뭐 화곡 더리브스카이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때 당시에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둔촌주공 살리기. 이건 누가 봐도 둔촌주공 살리기였거든요. 그때 여기에서도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이 엄청나게 싸우면서 시간이 늘어졌죠. 분양 타이밍이 늦어지고, 예, 여기선 돈을 시공사에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시공비용이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양이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에 이 급락이 나왔죠. 금리가 폭등하면서 고금리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급락이 하고 수요자가 쭉 빠지면서 사실상 둔촌주공도 이런 활성화가 없으면 미분양이 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양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완화였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다 엮여있는 게 이제 PF죠. 예, PF 부실, 그리고 부동산 하락, 그리고 경제 성장 악화,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과하게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소비 심리도 완연하게 줄어들고, 그렇게 됐을 때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 악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작년에 완화를 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분양권 전매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키는 거,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이때 기점으로 풀어줬죠. 그리고 둔촌주공 계약일이 1월 3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맞춰가지고 이 완화책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발표일이 딱 걸리는 거지. 2023년 1월 3일. 이 둔촌주공은요, 엄밀히 따지잖아요. 이 완화책, 여기에 보면 이 단지에는 사실상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자체가 12월 달에 했거든요. 12월. 보시다시피 국토부 발표는 1월 3일이었으니까요. 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수도권 현행 전매 제한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업체권 1년, 그 외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사태는 원래 8년에 해당하는 전매 제한이 1년으로 감소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된다. 그래서 21년 2월 물결표 돼 있죠. 이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폐지가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극적으로 이게 12월 21일 소위 통과를 해. 내일 모레잖아요. 통과되면 이게 21년 2월 이후에 이 분양가 상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분양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이 12억을 폐지해서 분양가 관계없이 대출 보증을 해준다라고 이걸 풀었죠. 이거는 다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청약을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완화를 대규모로 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그 강남과 강남 3구 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비규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둔촌주공 살리기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 계약일에 발표를 해요. 계약일에 1월 3일 여기서 미분양이 나버리면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업장들이 모조리 분양받지 않을 상황까지 가는 거죠. 전염병 같아서. 서울의 그 강동구에 있는 그 강남권 가까이 있는 단지가 미분양이 난다?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 연계된 뭐 비아파트나 비주택 시장들도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수요가 폭감하겠죠. 폭감하면 어떻게 돼요? 폭감하면 결국 PF 문제되고 시행사, 시공사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금융까지 넘어와요. 거기에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들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게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금융위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 안 된다는 거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잔금이 어려워서 전세 주려고 했는데 이대로라면 계약금 날리고 계약 포기해야.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당첨주택으로 이사하려면 전셋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셋집에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서 돈을 안 줘. 둔촌주공이 나중에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라고. 둔촌주공 왜 입주해야겠다. 내 당첨된 아파트. 근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그리고 이제 받았는데 이사를 하면 이제 출퇴근, 이게 회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회사가 옮겨지지 않아. 전근이 안 돼. 출퇴근 3시간. 직장 멀어. 실거주 의무 수도권은 해당 안 돼. 요런 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 입학일 입주 가능일보다 많이 늦어서 아이 유치원 옮기거나 입주 포기해야 돼요. 이거 애 학교 문제는요.
이제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한 30대, 40대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냥 가진 돈에 맞는 제일 좋은 단지 찾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뭐 가성비 단지 찾으려고 해. 근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이런 때 타이밍 맞추면 학교 좋은 데로 이사를 반드시 가게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직장과의 연계성과 학교가 아니다? 그러면은 살지 못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입시 문제 때문에 이사할 수 없는데 답답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정치의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돈 정상적으로 내고 분양받았고 당첨받아서 내가 오랫동안 무주택 유지해서 아이 몇 명 있어서 당첨받았는데 왜 사는 기간하고 사는 곳을 지정받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잔금 여력이 안 되는 수요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전세랑 매매를 해야 돼요. 팔거나 전세로 맞추거나 이거 두 개 해야 되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 예. 그래서 팔려고 해도 의무 실거주 의무 못 지키면은 LH한테 매입 신청해야 돼요. 매입 신청. 그러면 그때 상당간의 이자 비용만 받고 넘기는 거예요. 이게 의무 못 지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이게 지금 페널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거를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꼼수. 어떤 게 나오냐? 일단 전입신고는 본인 이름으로 하되 거주는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면서 분양권을 매매해. 싸게, 저렴하게. 요러한 꼼수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벌금을 내고 그냥 많은 경우가 나올 거다. 예. 이거 징역을 보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거야. 그걸 내고 그냥 지키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 실거주 의무를 지킬 거예요. 이런 꼼수 정말 힘드신 분 빼고는 이걸 지키겠죠. 근데 이걸 지키면 결국엔 또 전세가가 그 동네는 가격이 좋아질 일이 없다는 거죠. 입주장이 벌어지면 보편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다 빠지거든요. 입주장이 되면 보통. 예. 웬만한 이제 상급지의 다른 패턴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지만 웬만한 데는 다 입주장 되면은 매매, 전세, 월세 다 빠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거주 의무로 다 일반 분양분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조합원 물건만 전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세 물건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요. 원래 시장에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거주자 물건이 3개가 빠져. 분양권 전세 물량이 3개가 빠지면 결국 7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입주장의 그 메리트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말은 뭐냐? 결국에 25년 정도 가면요. 서울의 대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손에 꼽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파크포레온인데 그때 전세가가 충분히 또 빠지고 안정화되기는 글렀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입주할 단지가 많지가 않단 말이지. 예. 공급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공급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뭐다? 이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가를 오르는 기제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단지들이 입주를 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24년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많은 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전세는 물량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거야. 게다가 금리는 어때요? 금리는 이제 인하 가능성이 높죠. 시장 금리도 좀 빠지는 추세고 거기다 특례보금자리도 나와. 신생아 특례죠. 그러면 24년은 전세의 해예요. 전세의 해. 두 번째로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급지. 6억, 9억 이하짜리. 수도권, 서울 요 아파트 단지들이 그나마 거래 수요가 좀 붙을 단지들이에요. 자, 이 단지들을 잘 보면 아직 전고점 대비했을 때 30% 정도 빠져있는 단지들이 꽤나 많아요. 경기, 인천, 서울에. 얘네들이 24년의 주인공입니다. 24년은 갭 투하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금 단지들 보면요. 매매가는 전고점 대비했을 때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75% 나오는 단지도 있어요. 자, 전세가율 75%면은 투자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 저는 수도권 전체 서울, 인천, 경기에 굉장히 지금 많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거나 1주택자분들은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24년이 괜찮은 단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 구조가 만들어져. 매매가는 내려와주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좋은 구조를 띈 아파트들이 내년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사야 되는지는 우리가 감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준비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준비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야죠. 저희가 1대1 상담을 합니다. 1대1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 많을 텐데 그 상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 금액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저희가 최상의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목요일 라이브 맡은 솔로몬 김남현 소장이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1억으로 5년 뒤에 정비사업 진행돼서 아파트 될 만한 1억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상급지야. 서울 그리고 분당. 여기에 분당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분당도 끝났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전략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막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 전략. 이 신청도 밑에 하단에 댓글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영화 한 편값 22,000원. 서울의 봄 말고요. 서울의 꽃을 보세요. 앞으로 서울에 어디에 꽃이 필지, 수도권에 분당에 어디에 꽃이 필지 내가 최소 자금으로 찾는 방법, 전략 알려드릴게요.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기가 막힌 뒤통수를 맞는 최고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